자, 아까도 한 얘기라서 어느 정도는 반복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그러면 정밀의료를 가장 많이 정밀의료의 혜택을 보고 있는 질환은 어디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폐암입니다. 사실은 이 면역항암 치료가 가장 먼저 임상시험에 성공한 거는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실 거예요. 악성 흑색종이었어요. 그리고 악성 흑색종은 미국에 많지만 큰 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훨씬 더 타겟 파퓰레이션이 큰 폐암의 임상시험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정밀의료는 폐암 치료에서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죠. 표적 치료제가 가장 많은 치료군이 폐암. 면역 치료에 대해서 혜택을 두 번째로 본 그리고 치료군이 넓은 환자도 폐암. 면역 치료제와 표적 치료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폐암이었다. 암 치료 정밀의료를 구성하는 치료법은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세포 독성 항암제는 정밀의료에 포함이 안 됩니까? 됩니다. 왜 저거라고 옛날 약이라고 안 될까요? 중요한 거는 어떤 환자한테 썼을 때 베니핏이 있을까, 이득이 있을까를 구별만 할 수 있다면 저 치료도 정밀의료에 포함되는 치료 무기고요.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적 치료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카티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지? 요거는 또 오늘 생소하잖아요. 요거를 좀 알면 더 재미있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이 약물은 2, 3년 전부터 임상에 적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은 가장 먼저 승리를 안겨준 것이 유방암입니다. 유방암은 대개 한 20-30% 환자는 HER2라는 유전자 변이에서 생긴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이 10여 년, 15년 전부터 herceptin이라는 항체가 넘버원 블록버스터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써보니까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항암제를 좀 달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 딱 항체가 달라붙어서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항암제가 들어가서 그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내성이 생겨있는 암세포가 죽으니까 야, 내성을 극복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이 미물인 인간들이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방암에서도 좀 더 본격적으로 HER2라는 데 대해서 항암제를 센 항암제를 달아가지고 주면 마치 유방암에 HER2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딱 항체가 붙고 항체 옆에 길다랗게 걸려있는 항암제를 집어넣어주면 그 세포도 죽고 옆에 있는 세포도 지가 알아서 지글지글 죽을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항체에다가 항암제를 달아주는 겁니다. 말이 쉽지 그거 제대로 달려가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선결 조건은 항체와 항암제가 끝까지 항체가 표적에 도달할 때까지 달려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항암제가 세포에 뚫고 잘 들어가야 된다. 쉽게 제가 얘기했듯이 인터널제이션, 내재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려니까 참 어려운데 내재화가 돼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개발된 건 이런 개념이 개발된 건 30년 전이라. 실패했어요. 환자들이 죽어요. 왜 죽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항체 항암제를 받을 때 그 비율이 레이쇼가 일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실패와 실패를 거듭해서 성공적인 약제가 유방암에서 탄생하고 이 약제가 작년 미국 암학회에서 임상시험 3상에 성공하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했다는 약입니다. 그런 새로운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성공하니까 다른 암에서도 지금 임상시험을 많이 넓혀가고 가장 1번 타자가 이 약을 개발한 약은 일본의 다이치 산키오라는 제약회사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이 약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애스트라제네카가 판권을 사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폐암으로 와서 폐암을 보시면 비소세포 폐암의 조직학적 분류는 대개 선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샘암, 분비물이 분비되는, 점액이 분비되는 암이라고 해서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그러는데 저 편평상피세포암은 95% 이상이 흡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암 중에서는 일부도 흡연하고 관계가 있지만 상당 부분은 흡연과 무관합니다. 난 담배 핀 적이 없어요. 간접 흡연한 적도 없고 어디 간 적도 없는데 40대, 50대, 60대 여성 환자들에서 폐암이 생겨서 온 사람들 바로 선암에 해당합니다. 저 부분이 바로 아까 있던 EGFR 유전자 변이가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환자군입니다. 그런데 EGFR이라는 유전자 변이가 2005년에 발견됐다고 얘기하지만 KRAS라는 유전자는 1980년도에 처음 발견됐어요. 이거는 근데 발견됐는데 약을 찾지를 못했어요. 약을 했는데 개발에 실패하고 최근 2년 전에 암젠이라는 제약회사에서 KRAS 중에서도 G12C라는 유전자 변이가 가진 경우에만 듣는 소토라스라는 약의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곧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허가가 됐는데 급여는 아직 돈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알크라는 유전자 변이는 2009년에, 렛이라는 것은 2012년에 한국에서 한국인 환자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해서 보고가 됩니다. 서울대학의 서정선 교수님하고 저하고 처음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렛은 한국인 환자에서 처음 발견됐고 1% 환자에서 존재합니다. 로스1 거의 비슷한 시기, BRAF 다 그러니까 이게 폐암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유전자 변이를 암을 유발시키는 유전자 변이가 다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표적 치료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거죠. 저런 암종은 폐암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폐암만 저렇게 다양할까? 우리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답은 없지만.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폐는 제일 더러운 곳이다. 왜? 소화관보다 더럽다. 우리가 의도하든 마셔야 되죠. 뭐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독성 물질이 들어와도 살아가려면 마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발암 물질을 우리가 노출을 피할 수 없다. 그중에 미세먼지도 저는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렇게 다양한 변이가 발견이 된다. 두 번째는 폐의 조직을 이루는 세포들이 다양하다. 그거는 유방암이나 위암하고는 다른 종류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호스트가 다양하고 발암을 묻히는 물질들이 다양할 수밖에 없으면 유전자 변이도 다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일 뿐. 자, 너무나 이 슬라이드는 메시합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1990년도 후반, 2000년대 초반을 통해서 1회사 ARK 이니비터, 그 다음에 FGFR, RET 이니비터, EGFR의 3세대 표적 치료제, 그 다음 면역 항암제, RET 이니비터. 이 사실은 2012년에 RET이 발견됐지만 유전자와 유전자가 깨지면서 서로 접합된 유전자거든요. 생각을 못했죠. 이 유전자가 8년 후에 약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면 바로 약이 그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유전자를 발견했으면 약이 금방 나올까요? 보십시오. 변이가 발견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8년, 9년 후에.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다? 트랜스퍼하는 존재다. 남기고 가는 것으로 의미를 가져한다. 자, 이제 거의 제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러면 정밀의료가 적용되면 정말 어떤 그 환자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치료했던 환자인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발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CT를 적게 해놔서 그런데 빨간 줄로 표시된 부분이 폐에 점점이 재발된 결절들을 보여줍니다. 한 군데가 아니죠. 네.
처음에 수술할 당시에는 해피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개월 만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환자는 78세 남자 환자고요. 비소세포 폐암 환자였는데 흡연한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폐 선암으로 진단이 됐죠. 그래서 이 환자를 방사선 치료했는데 보시면 재발을 하니까 방사선 치료하고 나서 재발을 하니까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당시만 해도 면역항암제가 보험이 안 됐으니까 최근에 됐잖아요. 그래서 면역항암제하고 항암요법을 하는 임상시험이 있어서 이 환자가 해당 사항이 되어서 임상시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썩 효과가 좋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NGS 유전체 검사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KRAS G12C 이게 뭐냐면 KRAS라는 유전자 변이에서 12번 엑선에서 글라이신이 사이토신으로 바뀐 아주 스페시픽한 특정적인 변이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 사람은 이 유전자 변이 때문에 폐암이 생긴 사람이구나. So what? 그런데 바로 소토라스라는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서 운이 좋죠. 이게 운때가 안 맞으면 임상시험. 그래서 두 번째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항암제 이름은 루마클라스트라고 아마 최근에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환자의 이름을 다 지웠고요. 이 환자에서 얻어진 유전체 분석 결과를 파운데이션 메디신의 미국에 보내서 얻어진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이 환자는 종양 변이 부하가 1메가바이트당 13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실은 질문에 있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하여간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그 많은 유전자 변이를 이렇게 A4 용지 하나로 보여줍니다. 신기하잖아요.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을까요? 이 생물정보학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분석하는 사람들의 노고가 있어서 이 환자에서 가장 의미 있게 밝혀진 유전자들은 이런 게 있고요. 이 중에서 KRAS G12C라는 것이 19.65%의 변이를 보이고요. 그래서 이 약에 듣는 거는 아무것도 현재는 없습니다만 이 당시에 임상시험이 있어서 소토라십을 썼다는 거죠.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정밀의료가 없었다면 이 환자는 맞는 약을 액세스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밀의학이 가져주는 이득이고 왜 임상시험과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정밀의료는 장점만 있을까? 글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다시피 인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합을 하고 신뢰할 수 있다. 뭐 좋은 얘기만 했지만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기회 요인도 되지만 아직까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정밀의료는 이 정밀의료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생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 수집, 저장, 가공 기반이 돼야 돼요. 그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또 그만큼 다양한 치료제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임상시험이 원활하고 보험급여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갸우뚱. 아직 많은 부분, 딥러닝이나 멀티오믹스는 그다음에 역시 아직까지는 돈과 시간의 문제가 있다. 지금 NGS라는 유전체 분석의 턴어라운드 타임은 한 3, 4주 걸린다고 해요. 이래가지고는 폐암 환자를 앞에다 두고 치료법 결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밀의료로 소용되는 비용과 기대 효과는 소요 비용과 기대 효과를 보면 최적의 임상 결과, 조기 진단 예방 또는 효과가 없는 치료약은 쓰지 않게 될 수 있으니까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반해서 아까 했다시피 생태계가 생성돼야 되는 거죠.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검사 비용, 치료제, 그 다음에 분자 종양보드는 뭘까? 뭘 것 같으세요? 이런 유전자 변이가 나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어떤 수준이냐면 이런 겁니다.
얘가 중요해요. 근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하지?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이돌이 있는데 리드 보컬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 춤추는 애들도 다 역할이 있잖아요. BTS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리드 보컬만 잘한다고 되나요? 아니잖아요. 요쯤에 나와서 춤추는 애들, 요쯤에 나와서 노래하는 애들이 필요하잖아요. 얘네들은 어떤 의미를 가진지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얘네들 중에서 이런 애들이 있으면 예후가 안 좋아요. 빨리 치료 효과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유전 정밀 의료는 이런 게 드라이브 온코제 뮤테이션, 발암 유전자인지 알아서 약을 썼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더 연장될까 짧아질까를 알아내야 돼요. 그거는 수학으로 풀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뭘까요? 그렇게 썼던 환자들의 데이터베이스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앞으로의 웃는 사람은 데이터를 주물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 같으면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대학원 가겠어요. 반도체를 가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왜? 3년 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갔을 때하고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갔을 때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NGS 한다고 껐덕대던 사람들이 회사들이 다 좋았어요. 그리고 다 AI, Deep Learning, Data Science 얘기입니다. 정밀의료는 비싸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정밀의료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3년 전에 국회에 가서 제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했는가? 이 유전체 분석을 해서 보험까지 해주는 세상에 이 유전체의 결과들이 병원의 병리과나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데 하나로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왜? 나는 그게 국부, 나라의 재산이 될 것 같다. 미국은 국가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또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10만 명의 환자 유전체를 모아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치료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재산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네. 처음에는 챗 GPT처럼 무상으로 하다가 돈 받고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데이터가 있으면 그래도 좀 딜을 해볼 텐데. 보험은 해줬는데 길거리에 낙엽처럼 아무 이용은 안 돼. 국회에서 나서서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하셨던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잘 알겠는데요. 이 데이터를 혹시 데이터 결합을 해서 그 환자의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걱정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서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러기 때문에 나라가 보증하는 시큐리티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걱정까지 얘기하면 제가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보완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면서 해야 될 문제지 그것이 겁이 나서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봐서는 결국은 데이터 싸움에서 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유전체 데이터에서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왔을 때 이러이러한 유전체 분석인데 가장 가까운 유전체를 가진 사람이 어떤 치료를 받아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앞으로 꺼내보는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난 충분히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 지금 데이터 있어요? 한 군데에서 힘을 몰아주면 다른 데서 협조될까? 그래서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입법 발의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안 믿으시겠지만 되게 제가 얘기한 게 한 7, 8년 후에는
현실이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까 했다시피 완치를 바랄 수 있느냐? 면역치료제 시스템에서는 정말 듣는 환자는 장기 생존으로 가고 있다. 문제는 면역치료제든 뭐든 정말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속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폐암 환자는 많잖아요. 많은 발생 환자분을 가지는데 저렇게 유전자 변이가 많이 확인되면서 폐암 환자군이 빙산처럼 쪼개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큰 대상 질환군이 희귀 질환군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마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세그멘테이션, 서브세그멘테이션, 서브세그멘테이션이 되듯이 분화가 되고 있다. 그것은 정밀의료가 가야 되는 필연적인 길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다시 치료 방법으로 돌리려면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큐레이션이라는 건 컬렉션하고 틀립니다.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만 큐레이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컬렉션을 잘 안 하더라고요. 큐레이션, 가공하고 인터프리테이션하고 이것을 해석해서 결과를 내놓은 것이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 정말 마지막이네요. 네, 제가 너무 길어져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 기대 효과는 뭐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성적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개선되고 실질적으로 의료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뭐 생태계 아까 얘기 드렸는데 사실은 생태계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임상시험하는 회사도 들어올 수 있죠. 진단하는 회사도 들어와야죠. 그다음에 유전체 분석하는 회사도 들어와야죠. 입법기관도 들어와야죠. 보험회사도 들어와야죠. 제약회사도 들어와야죠. 의사도 들어와야 되죠. 바이오인포메틱. so many,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전문가군이 생태계를 만들어줘야지만 정밀의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